1667년 일본 나가사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잔혹하게 처형당했다. 주범은 이토 코자에몬. 그의 죄목은 조선의 무기를 판 것이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토 코자에몬의 밀묘 사건이었습니다.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 측에서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서 무려 90명이 체포돼 가지고요, 극형을 당한 겁니다. 일본에서 발각된 사상 최대의 무기 밀매단 사건. 그들이 무기를 팔아넘긴 곳은 조선. 조선 또한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대규모 무기 밀수 사건. 17세기 조선과 일본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곳은 일본의 항구 도시 나가사키입니다. 17세기 이곳 나가사키는 동북아 무역의 중심지이자 일본으로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였죠. 당시 외국과의 교역은 일본 막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됐는데요. 그런데 1667년 이곳 나가사키에서 엄청난 밀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밀수 조직이 당시 수출 금지 품목이었던 일본의 무기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판 곳은 바로 조선이었는데요. 약 350여 년 전 이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열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나가사키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다. 다른 곳에선 이미 운행이 중단된 100년이 넘은 전차들이 여전히 도심을 누비고 다닌다. 나가사키에서 무기 밀매단이 발각된 것은 1667년. 당시의 사건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17세기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 사건을 기록해놓은 책이 있다. 무기 밀수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사료는 범과장이다. これは繁華帳といいまして、長崎江戸時代に長崎を治めていた長崎奉行所での裁判記録になります。長崎周辺で起こった密貿易ですとか町でのいろいろ喧嘩なども含めた、大小さまざまな事件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を長崎奉行という責任者が裁判判決をした時の記録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범과장에 처음 등장하는 범죄 기록은 이토 코자에몬이란 자가 주도한 무기 밀수 사건. 伊藤小左衛門と書いているここですね。江戸時代最初の頃大きな事件はやはり伊藤小左衛門事件ということで、この記録の最初の方に載っているのはその理由によります。で、お分かりのようにこの時厚い、30年ぐらいの部分をまとめた記録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のも大変大きな、ページ数を含んでですね、伊藤小左衛門事件がまとめられていると。 관련자 숫자나 규모로 볼 때 1667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근세 최대급 밀수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0명. 그중 무려 43명이 사형을 당했다. 주범들의 경우 그 자식들까지도 참형을 면치 못했다. 죄인들의 죄목은 조선의 무기류를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주범 이토 코자에몬에 대한 재판 기록은 그들이 조선의 무기를 팔아넘긴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묘진 양년, 이는 1663년과 1664년에 해당한다. 그 시기 밀수 사건과 관련해 조선 측 기록은 어떤 것이 남아 있을까?
조선 왕조실록에서 밀수를 뜻하는 잠상, 밀매, 잠매 등의 단어를 검색해 보았다. 1660년대 중반, 정상적인 무역이 아닌 비합법적인 일본 선박으로부터 무기류를 구입했다는 기사는 모두 6건이었다. 이 도코자에몬이 무기 밀매에 나섰던 1663년, 우리 측 기록은 화약의 재료인 석유황을 실은 일본 선박이 가덕진에 나타났다고 전한다. 일본에 밀수선이 들어왔다는 가덕도. 땡 돌렸다. 이 성격. 당시 가덕도는 일본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진입하는 바닷길의 요충지였다. 그 면적이 그까지는 안 돼도. 이런 이유로 가덕도는 늘 외구의 침입에 시달렸고 임진왜란 발발의 첫 봉화를 올린 곳도 가덕도였다. 지금은 흔적만 겨우 남은 성벽은 이곳이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전진기지였음을 말해준다. 예, 군사적으로 최요충지고 최전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휴전선 최전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전방이고 늘 이 가덕도는 그 외적들의 침입에 시달려왔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조선 말까지 군사가 주둔했던 가덕도. 그 무렵에 섬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연대봉 꼭대기에는 봉수대가 남아있다. 여기서 지금 보이는 저쪽이 봉수대에서는 남해의 섬들과 부산 그리고 일본 대마도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저쪽이 대마도고요. 또 이쪽이 부산포가 되겠습니다. 부산항의 입구에 위치하면서 대마도를 마주보고 있는 가덕도. 가덕도는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일본 밀수 선박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 부산포와 대마도 사이에 선박의 접안이 용이한 곳이 가덕도가 됩니다. 가덕도뿐 아니라 남해안에 가까운 섬들은 일본 밀매단에게 좋은 은신처이자 접선지가 되었다. (1665년에는) 일본인들이 탄 배가 몰래 용초도로 들어왔다. 거제도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 용초도. 정막을 깨우는 사건이 일어난다. 수상한 선박의 출현은 곧 관청에 보고됐다. 확인 결과 배에 탄 이들은 일본의 상인이었다. 이 물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가득 싣고 온 물건은 바로 일본의 무기들. 배에는 다양한 일본제 무기들과 전쟁 물자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화약의 재료인 유황, 활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무소불 흑각, 그리고 조총과 장검 등이었다. 그런데 용초도에 정박한 일본 상인들은 누군가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들이 찾는 사람은 임주부와 피봉사였다. 이 주부와 봉사는 그 당시 조선의 아주 하층 관직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썼다기보다는 아마 요즘 우리가 무슨 아무개 주사라든지 아무개 무슨 사장님 이렇게 부르듯이 아주 그 관용적으로 쓰이는 이런 하나의 호칭이고,
연락을 받은 임주부와 피보공사는 일본 밀수선으로 향했다. 이들은 익숙하게 일본인들과 거래를 했다. 일본 밀수선과의 무기 거래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 밀수단의 조선 측 파트너는 피기문, 임지죽이란 이름의 상인들이었다. 1660년대 중반 남해안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일본제 무기류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에 남겨진 사료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1660년대 밀무역 조직은 조선까지 불법적으로 토항해와 대량의 일본제 무기를 팔아 넘겼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일본인들도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조선에서 그 밀무역품을 지속적으로 사들인 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유황과 같은 무기류들은 일반 상인이 취급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무기 밀매에 손을 댄 걸까요? 밀수가 아닌 정상적인 일본과의 무역은 외관에서 이루어졌다. 무기 밀수 사건이 일어난 1660년대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진 곳은 두모포 외관. 당시 두모포 외관은 부산 동구, 지금의 수정시장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나중에 외관이 초량으로 옮겨가면서 이 일대는 구관으로 불렸다. 현재는 길 이름으로만 남아있지만 두모포 외관에 있던 당시 이 일대는 모두 바다였다. 두모포 외관은 부산 진성 인근에 동쪽으로 바다를 끼고 위치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교역을 재개하면서 문을 열었던 외관이 절영도에서 두모포로 옮겨가 있던 시점이었다. 조선과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 서로 무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1601년부터 부산의 외관이 이제 영도에 설치되면서부터 무역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20년 동안은 이제 외관에서 공식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601년에서 1607년까지는 영도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1607년부터 1678년까지는 지금의 부산의 동구청에 있는 그 두모포 외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두모포 외관의 그 당시에 대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기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외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두모포 외관은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초량 외관을 그린 그림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외관에는 무역선이 드나들 수 있는 선창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던 개시대청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외관에서는 일본인과의 무역 거래가 5일장으로 열렸다. 이때 허가받은 상인들만 외관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외관에서의 무역 거래는 철저한 관리와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외관 안에서도 밀수 사건은 가끔 일어났고 조종의 처벌은 엄격했다. 그런데 외관 밖에서 벌어진 이번 무기 밀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달랐다. 무기 밀수를 둘러싸고 조정 내 의견이 분분했다. 밀무역은 저들 나라가 엄중히 금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라의 채통을 손상시키지 않겠습니까?
반면 좌이정 원두표는 달랐다. 유황 100건 값이 은화 70냥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내릴 것이므로 이 길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무기 밀수를 두고 조정이 혼란스럽던 그 시기, 왕명으로 설치된 군사조직 훈련도감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도모되고 있었다. 훈련도감 대장 이완이 직접 상인에게 지시해 유황을 구할 길을 찾으라고 한 것이다. 밀수를 지시한 것이다. 그때 훈련 대장 이완하고 좌이정의 원두표, 이 두 사람은 소위 그 북벌 정책, 효정의 북벌 정책, 그 청나라를 이제 정벌하겠다라는 정책을 수행한 책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그러니까 그 국왕도 그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신무기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했다. 임진왜란 초기 전세를 제압한 것은 일본군의 우수한 조총이었다. 적이 번번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오로지 화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약점은 바로 화포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후 병자호란에서도 크게 패하며 치욕을 당한 조선에선 하나의 이념이 싹 텄다.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론이다. 이를 위해 군을 강화했다. 훈련도감을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진 삼수병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총기를 개량하고 조총병 양성에 힘을 쏟았다. 17, 18세기 가면은 이제 조총이 전체 병력의 절반 이상을 사실은 이제 차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죠. 반면 이제 삼수병 중에서 사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은 점점 떨어지죠. 기병 위주의 편제와 전술 체계를 가졌던 조선군이 전쟁 이후 급속히 조총 보병 위주로 체제를 바꾼 것이다. 이러한 조선군 전술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88년 장양공 이일이 여진족 마을을 정벌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당시의 전투 상황이 잘 표현된 이 그림에서 조선군은 기병이 주력이다. 기병을 중심으로 여진족 마을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다. 무기도 기병의 주무기인 월도와 활을 든 병사들이 주로 보인다. 이로부터 30년 후의 또 다른 기록에서는 변화한 조선군의 양상이 잘 드러난다. 1619년 명을도와 후금을 치기 위해 나선 조선군은 심양 부근에서 후금군과 맞서게 된다. 이때 장면을 그린 그림이 파진대적도. 이 그림에 보이는 조선군은 조총병을 전면에 포진한 보병 부대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은 그 체제와 전술을 급속히 조총 보병 위주로 재편한 것이다. 조총병이 나름대로 전술적인 그런 비중 자체가 핵심 병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물론 이제 그 심화전투에 나갔을 때 조선군의 병력 그 편성을 보면은 포수도 있고 살수도 있고 사수도 있지만은 핵심적인 그 기능을 하는 병력이 결국에 포수였다라는 것을 그 그림에서도 이제 보여준다라고. 전술 변화로 조총의 수가 늘면서 조총에 들어가는 화약의 수요도 증가했다. 그런데 화약의 핵심 재료인 유황은 조선에서는 나지 않아 귀했다. この時期ちょうど朝鮮側は平成改革鉄砲を中心にした軍隊を作ろうとしてますので、その関連で鉄砲、それの
そのための火薬が必要になるわけですね。でもうこれ何年か前ですけど、幕府も徳川幕府も朝鮮政府の依頼によって大量な硫黄を朝鮮に輸出してます。そういう意味で火薬の鉄砲、それからそのための火薬、その火薬の原料の硫黄が朝鮮側で必要とされ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당시 유황의 최대 생산지는 일본. 화산지대가 넓게 분포한 일본에는 유황 광산이 많았다. 채굴도 쉬워 각처에서 유황이 생산됐다. 아예 유황산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에선 아직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곳곳에는 유황 광산이 있었다. 인근 화산지대에 위치한 노천 온천. 유황 성분이 포함된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온다. 돌에 노랗게 침착된 성분이 바로 유황이다. 순도가 높은 유황석의 경우는 돌 전체가 노란색을 띠인다. 17세기 일본의 밀매단이 조선으로 팔아넘긴 무기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유황이었다. 화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버드나무 수친 유해와 염초 그리고 유황 세 가지 원료가 필요하다. 이를 이용해 17세기에 사용했던 흑색 화약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화약 제조법을 밝힌 당시의 병서 신전자초방에 근거해 유해, 유황, 염초를 7대 15대 78로 배합했다. 염초와 숯, 유황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들었던 요즘의 흑색 화약의 일종이었는데요. 바로 그 중에 유황은 그 흑색 화약의 환원제, 연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제로 쓰는 염초와 그 비율이 적절히 맞아야 되는데 그 유황이 덜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그 화약의 위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그 차이가 납니다. 실제 화약의 위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정상 비율의 화약과 유황을 절반만 넣은 화약을 준비했다. 두 가지 화약에 불을 붙여 폭발력을 비교해 보는 실험이다. 발사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발사! 화약을 점화시키자 둘 다 강한 불꽃을 내며 타올랐다. 그러나 타는 속도와 탄 자국은 차이가 컸다. 이쪽이 지금 그 신전자 초방 조성으로 만든 화약이 탄 자국이고요. 요것이 그 신전자 초방 조성에서 유황을 반을 서 만든 화약이 탄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보다 이쪽이 그 불완전연소된 그 찌꺼기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방금 전에 보셨지만 타는 속도도 이쪽이 여기보다는 좀 빨랐고 지금 타고 남은 그 불완전 연소된 그 잔재가 훨씬 많습니다. 유황이 적게 들어간 화약은 타는 속도가 느렸다. 폭발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유황은 화약의 위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료인 것이다. 따라서 만성적인 유황 부족은 전력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었고 이는 조선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유황이나 염초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염초는 중국에서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많이 수입이 되고 유황은 이제 일본이 화산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본을 통해서 많이 이제 수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북벌의 기치 아래 군사력을 강화하던 그 시기, 유황 확보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1621년) 일본에서 무기나 군수물자는 더 이상 외국에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졌다. 조선에서도 일본의 무기류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1620년대 초에 막부가 일본제 무기류의 수출 금지령을 발표함으로써 적어도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무기류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1667년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대규모 처형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조선의 수요는 많은데 정상적인 수출의 길이 끊기자 일본 내에서 밀매 조직이 생겨난 것이다. 무역항인 나가사키의 이토 코자에몬을 중심으로 오사카, 대마도 등 광범한 지역에 달하는 거대한 밀매 조직이 형성됐다. 長崎を中心に、九州の人たちがですね、長崎と、貿易等々を通じて長崎とつながってるってことですね。長崎を中心にした貿易ネットワークみたいなのができていて、商品流通とでそれはちょうど人の動きと人のつながりともちょうど、非常に密接に関係しますから、そうすると長崎、博多を中心に広い範囲での九州の出身者たちが関わると。 일본에서는 막부가 이제 일본제 무기류의 수출을 금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결국에는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유황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 측에서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유황 구입을 지시하게 되죠. 17세기 무기 밀수는 일본 무기류를 필요로 하는 조선 정부로부터 시작됐다. 무기류 구입 의사가 상인이나 역관을 통해 일본 측에 전달되면 일본의 밀매 조직이 물건을 확보해 조선에 넘긴 것이다. 은밀하게 진행된 일련의 무기 밀수 과정. 조선의 왕은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었을까? 실록에는 밀수 관련자들에 대한 포상 기록이 전한다. 김근행은 자급을 더해주고 김동색은 면천해주며 임지죽 등은 모두 통정첩을 주라. 훈련도감의 무기 밀수 지시의 배경에는 임금이 있었다. 북벌의 꿈을 키우던 17세기 조선, 부족한 무기와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과 조정이 같이 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기 밀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660년대) 조선 조정은 일본의 무기류와 유황을 밀수를 통해서라도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대규모 밀매 조직이 형성됐고 이들은 무기류를 실어와 조선에 팔아 넘깁니다. 이러한 일련의 밀매는 1667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무기 밀매 조직이 적발되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토 코자에몬이라는 지금의 재벌에 해당하는 거상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엔 커다란 파장이 일게 됩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묘락사. 이 절은 무기 밀매 사건의 주모자로 처형된
이토 코자에몬의 가문과 인연이 깊다. こちらが、初代伊藤小左衛門ですね。こちらが、二代小左衛門の肖像画ですけども、二代小左衛門は、処刑されたために肖像画はなか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この初代小左衛門の、顔から、多分こんな顔ではなかったかという想像して描いたものです。 초성화를 그려 고이 모셔둘 만큼 이 절에선 이토 코자에몬에 대한 예우가 각별했다. 이토 코자에몬의 부모는 이 절에 많은 재산을 시주하고 대대로 묘와 위패를 모시는 가문의 사찰로 삼았다. これが処刑された二代小左衛門ですね。でこの小左衛門は長崎で処刑されてますけども、その遺体をここの妙楽寺の住職の一方和尚という住職がその小左衛門の遺体を引き取ってきまして、そしてこの妙楽寺に、初代小左衛門のが眠るこの墓地に埋葬したわけですね。 이곳에 묻힌 이토 코자에몬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小左衛門はこの福岡の地では、商人としてはまず第一番目の筆頭の第一番目の商人であったいうこと、そして殿様の三大藩主である黒田光行の信頼が非常に大きくて、そしてこの黒田藩の財政を手助けしていた、密貿易やって利益を得ることによってこの黒田藩の財政を助けてたというんですね。だから非常に黒田家にとっては恩義がある商人であったわけです。 비록 밀수에 손대기는 했지만 무역업을 활발히 했던 이토 코자에몬은 후쿠오카를 국제무역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1898년에는 후쿠오카 상인들이 이토 코자에몬과 함께 처형당한 그의 아들을 애도하는 비석까지 세웠다. 下関よりそのもとへも 이토 코자에몬에 관해 평생을 연구한 다케노 요코 교수. 그녀는 이토 코자에몬이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무역 활동을 펼쳤고 이를 통해 큰 돈을 벌여들였다고 주장한다. 大抵に存じ候。だから大金持ちということ。幕府のね、予算よりも大きいんですよ。だから大体はお分かりになるでしょ。日本の幕府よりも金持ちだったということ。通常ね、当時の日本の大金持ちというのは銀1000貫目。これ持ってたらね、大金持ちの王の方に入ったんです。それが7000貫でしょ。だからこれはもうちょっと問題にならないです。日本一どころか東アジアで一番ということですよね。 이토 코자에몬의 출신지로 알려진 기타큐슈시 고야노세 마을. 과거 이곳은 오사카와 나가사키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역참마을이었다. 800m에 달하는 이 거리는 역참마을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토 코자에몬 집안은 이 마을의 초기 번영을 이끌었다고 한다. 그는 이곳에서 후쿠오카로 다시 나가사키로 진출해 사업을 확장한다. 최근 들어선 고야노세 기념관에는 이토 코자에몬에 대한 전시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마을을 대표하는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토 코자에몬이 후쿠오카를 발전시키고 해외 무역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小左衛門の貿易についてはですね、ここにも書いてあるように米だけではなくして鉄とかそういう広範囲なやっぱり大きな品物物品の
商売をしてお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ね。そして対馬、それから、韓国ですね、そういう方面に広範囲にわたって、かなり、大規模な商売を船で行っておったということがここに書き記されておりますね。 거상으로 이름 떨치던 이토 코자에몬. 그러나 조선과의 무기 밀수가 발각되면서 그의 운명도 끝이 났다. 이토 코자에몬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조선과의 무기 밀수에 가담했다가 처형을 당했다. 당시 체포된 사람만 94명. 이 중 이토 코자에몬을 비롯한 주동자 5명에게는 파리츠케, 즉 책형이 내려졌다. まあ女性はそうではないですけど、男は下着一つにされて、で十字架みたいなところにかけられて、でここを刺すんですね。脇の下から、肋骨の下かな、でグッと槍を入れて、で殺すって、そういう死刑そのものが極刑ですけど、それの中でもかなりこうですから、で、多くの人が見てる中でやるので見せしめの意味も強いし、かなり厳しい罰ですね。 책형은 죄인을 십자가 형태의 틀에 묶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이는 가혹한 형벌이었다. 당시 일본에서 책형은 반역자나 주인을 살해한 노예, 그리고 부모를 죽인 폐륜에 적용하던 형벌이었다. 밀수를 했다는 죄목으로 책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막부는 당시 무기 밀수를 일종의 반역 행위로 규정한 것이었다. 당시 책형이 행해졌던 곳은 현재 26성인 기념관이 들어선 자리다. 바닷가 언덕에 위치한 이곳은 에도 막부 시대 기독교 신자들의 처형 장소로도 쓰였다. で、海から当時出入りしていた外国の船がよく見えるんですね。で、あとはこの細い道が浦上街道といって、そのちょうど浦上と長崎を結ぶ街道だったんですから、ここをやはりどうしても通る道だったんですから、見せしめのためにはちょうどいいところですね。ですから例えば殺された後の、この体、例えばこの頭だけを晒したりとかですね、やはり通る人はもうどうしてもそれを見て怖くな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ような場所でも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非常に目立った場所を選んで、その処刑場として選んでいるんですね。 가장 잔혹한 사형 방식인 책형. 무기 밀거래를 한 자들에게 책형을 가할 만큼 당시 처벌이 엄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이미 쇄국 정책이 확고한 그 국법으로 정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막부의 정치가 안정기로 들어간 시기에 발생한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막부로서도 그 쇄국령을 어긴 이러한 밀매 조직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히 일본 막부는 거상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토 코자에몬을 책형에 처하면서 철저한 본보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혼란스러웠던 동아시아 정세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갔던 이토 코자에몬. 조선에 유황과 무기를 몰래 팔았다는 이유로 결국 가혹한 형벌로 삶을 마감했다. 이토 코자에몬이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자주 거론했다. 최근에는 중국어 교과서에도 그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는 것이 발견됐다.
당통사 심득. 에도 막부 시대 중국어 통역사 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쓰이던 책이다. 여기에도 조선의 무기를 판 이토 코자에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토 사건이 그 밀수 사건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나가사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교과서에 나온 원인은 그 통역들에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토 코자에몬은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그래서 뭐 아무 불편이 없는데 욕심을 부려서 조선하고 그 밀무역을 했다. 그것도 한두 번으로 그만뒀으면 안 들켰을 텐데 열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들켜서 사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 교과서에는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막부는 조선의 무기를 팔아넘긴 이토 코자에몬 사건을 두고두고 후세의 경계로 삼고자 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일본인 가담자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지 않았다. 일본 막부는 조선 정부에 사건의 진상 규명과 조선 측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朝鮮側は結局それには答えない。その代わりにというような形、どうもそういうふうに見え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ふうな形でそれ以前から対馬藩が要求をしていた、和漢のトゥモポからのもう少し条件のいいところへの移動っていうのを許可する。でその結果、そのでチョランの和漢が上漢ができるわけですけど。 이토 코자에몬 사건 이후 조선은 더 이상 일본을 통해 화약재료인 유황을 구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유황광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유립을 시켜 재련하게 하여 유황을 취했는데 색과 품질이 같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어 장려해야겠습니다. 당시 유황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이의립이다. 이의립은 조선의 뛰어난 기술자였다. 무기 밀수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이의립은 전국의 산을 헤매며 유황광산 개발에 매달렸다. 그리고 1669년 경주 만호봉에서 유황광산을 발견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토암산이고요. 예. 는 만호봉은 경주 토함산 북서쪽에 있는 높이 500여 미터의 봉우리다. 만호봉에 유황광산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정상 가까이 올라가면 경주 주변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화산석이 발견된다. 이 돌들이 그 기포가 다 빠져나간 이런 돌들이에요. 거품 구멍들이 유황 성분이 포함된 화산석은 이 일대에서는 오직 만호봉에서만 발견된다. 만호봉 정상부를 뒤덮은 화산석들. 이의립이 유황석을 찾은 곳도 이 부근일 것이다. 이의립은 이곳 만호봉에서 유황석을 발견하고 스스로 터득한 자취법을 통해 유황을 추출해냈다. 조선에서도 유황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그 공을 인정해 현종은 이의립에게 구충당이란 호를 하사하고 벼슬을 내렸다. 가장 그 문제시되었던 유황 광산 개발이 17세기 말 이후에 본격화되면서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까지 유황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국내에서 유황이 생산되면서 유황 부족으로 인한 조선의 고민은 해결됐다. 이후 조정이 주도하는 국가 차원의 무기 밀수도 더는 일어나지 않았다.
유황광산의 개발로 유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조선은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의 밀수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밀수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화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임금과 조정이 무기와 유황을 구하기 위해 밀수에 나섰던 희대의 사건. 이 17세기 최대의 무기 밀수 사건은 동아시아 전체를 거대한 전쟁으로 끌고 들어갔던 일본과 두 차례나 한반도를 유린했던 신흥 강국 청나라. 이 두 강국 사이에서 다급하게 자주 국방을 이루고자 했던 약소국 조선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습니다.